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지난 영상은 도서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고, 이번 영상부터는 이것이 취업을 위한 백엔드 개발이다 도서에 맞춰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똑같이 진행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첫 번째로 백엔드 개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개 영상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백엔드 개발이 웹 개발 내에 존재하는 개발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웹 개발은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바로 이 웹이 뭔지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웹은 월드와이드 웹을 따온 말인데요. 지금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죠. 제 생각엔 이미 웹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월드와이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자주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이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요. 다만 이 월드와이드 웹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소를 입력할 때 종종 입력하게 되는 www가 바로 이 월드와이드 웹에서 따온 머리 글자입니다. 이 웹은 정확히 무엇이 웹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가 바로 웹이기 때문입니다. 웹은 구체적으로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따라서 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HTTP를 이해해야 합니다. HTTP는 도서 중후반부에 다루고 있고 강의가 진행되면서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인터넷이 있는데요. 인터넷과 웹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에 연결된 네트워크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버, 그리고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포함된 네트워크망을 의미합니다. 반면 웹은 이 인터넷망 위에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즉, 인터넷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는 HTTP 말고도 다른 프로토콜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들은 우리가 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거죠.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웹 개발은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로 나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프론트엔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프론트엔드라는 표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프론트엔드라고 적어두고 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외래어 표기법상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프론트엔드가 맞는 표현이라고 해서 도서에서도 그렇고 이 강의에서도 프론트엔드 대신 프런트엔드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웹 개발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단순히 HTML 문서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같은 구분이 필요 없었죠. 그러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지금 이 그림같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구분할 만한 게 생겼습니다.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HTML 문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마다 다른 화면이나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생겼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요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요청을 할 경우 그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사용자에게 응답으로 주는 로직 같은 걸 웹서버에다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무언가 로직이 들어가는 이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안쪽 부분이 백엔드가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부분, 뭐 HTML 문서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로 작성된 코드가 바로 프론트엔드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많은 서비스들이 이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깰 만한 큰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백엔드 서버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줘야 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HTML 문서를 통째로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의 UI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UI에는 HTML 문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HTML 문서 내에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HTML 문서를 그대로 백엔드 서버가 줄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HTML 문서 내에 있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로직을 따로 작성을 해줘야겠죠. 이런 걸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은 꼭 이렇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HTML 문서 같이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걸 지칭합니다. 그게 파싱이에요. 아무튼 웹브라우저 사용자는 HTML 문서가 필요했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데이터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둘에게 모두 서비스를 해주려면 백엔드 개발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두 벌씩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HTML 문서를 만드는 코드로, 다른 하나는 데이터만 만들어내는 코드로, 이렇게 두 가지로요. 당연히 효율적이지는 않았겠죠? 그에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도 HTML 문서를 통째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하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여기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UI는 생략을 했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양쪽 모두 백엔드에서 데이터만을 주고받는 형태로 API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물론 HTML 페이지는 어딘가에서 따로 받아와야겠죠. 여기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결국 백엔드 개발자는 이 두 환경 모두를 위해서 하나의 코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구조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포맷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제이슨에 대해선 이후 강의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이 어떻게 생긴지는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서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킨 데에는 서버와 서버 사이의 통신이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처럼 사용자가 사용하는 형태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와 서버가 통신하는 상황도 많이 생겼습니다. 서버와 서버 사이에는 꼭 HTTP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HTTP를 사용해서 통신하면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API로 웹브라우저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API로 서버와 서버끼리의 통신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HTTP는 서버 사이에서 통신을 할 때 제법 표준적인 프로토콜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HTTP 외에 다른 프로토콜들이 섞여 있다면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능 때문에 HTTP가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을 서버 간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도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다음으로는 유튜브에서 개발자 도구로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와 유튜브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실습이니까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구나 정도만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웹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크롬에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라는 걸 열었습니다. F12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토글이 되거든요. 기본 설정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아마 뜨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존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형태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열어주시고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네트워크 탭에 들어간 상태에서 유튜브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로 접속을 하면 여기 이 네트워크 탭 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하나하나는 HTTP 요청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제이슨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이슨을 찾아보려면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롤을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새로 요청을 하는 것들이 이 아래쪽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여기 있는 이 타임라인을 새로 하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임라인이 하나 새로 받아졌죠? 위쪽으로 올리다 보면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페이로드 부분도 제이슨으로 이렇게 보내진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제이슨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으로 온 거, 이 리스폰스의 응답으로 와 있는 거 역시 제이슨 문자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제이슨 요청이랑 응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못 찾으셔도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개발 내에서 백엔드 개발은 그럼 무엇을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데이터를 받거나 주는 API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머리 글자인데요. API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걸로 API가 주로 사용이 되니까 그냥 인터페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자바에서의 그 문법적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로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나 메서드를 사용하는 건 역시 해당 라이브러리의 API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백엔드 개발에서의 API는 여러분들이 만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코드상에서의 메서드 호출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웹 개발에서는 HTTP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API를 통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와 주로 제이슨이라는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고 이 제이슨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자 도구에서도 보여드렸죠. 이 제이슨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강의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모질라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예시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앞에서 봤던 건 클라이언트에게 API를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API를 제공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API로 어떤 요청이 날아온 거에 대한 처리를 해야겠죠. 그 처리를 하는 부분이 백엔드 개발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온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해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백엔드 서버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하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백엔드 서버가 어떤 코드들을 수행하는지는 이 책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알아볼 겁니다. 여기까지 1장 1절 백엔드 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